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네, 선생님 참 탈북민이라는 이야기죠. 탈북민, 탈북민. 예, 북한에서 탈출해서 왔다 하는 얘기가 탈북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인 것 같아요. 탈북.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북쪽 고향에서 내려오신 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말 아닐까 싶거든요. 범죄 없는 마을 보다는 어진이들이 사는 마을 뭐 이런 말이 훨씬 좋을 것 같고, 문제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목적 중심으로 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쌤하고 나눌 이야기는 그 과거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뭐 편의상 그냥 저도 탈북민이라고 부르는데, 탈북민을 가끔 집단 상담에서 만날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분이 이제 그 압록강을 건너서 그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 분이 계세요. 결국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그다음에 어린 그 5살짜리 아이를 이게 끈을 묶었대요. 압록강 건널 때 흘러가면 안 되니까 손목을 또 묶어서 아내를 잡고 그렇게 오는데, 이게 그 원만하진 않잖아요. 오다가 보니까 또 물에 빠지고, 그럴 때 5살짜리 애한테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게, 네가 소리 지르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소리를 지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 급류에 휘말리면서 아내가 밑으로 좀 떠내려가고 아이는 물에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나왔다 이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그 눈빛, 너 소리 지르면 죽는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 소리를, 겁에 질린 눈으로 소리를 못 지르고 결국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서 한국까지 오게 돼서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가 거의 부적응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부적응.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맨날 고함을 지르고 조그만 소리에도 너무너무 민감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또 이 아이를 또 팼다네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더 어긋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때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 아이한테 상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자다가 벌떡벌떡 놀라면서 뭐 교함을 지르고 물을 그렇게 지금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 그 압록강에서의 그 5살 때 경험이 채 어루만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 물이 아니었어요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이 책에다 썼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것도 굉장히 평생 이어지는 상처 중에 하나겠죠? 상처 중에도 큰 상처죠. 그 비싼 그 얘가, 내 제자가 하나 있는데, 네네. 제자가 6.25 동이야. 6.25 동이 6.25 때 태어났어요? 6.25 때 태어나서 네. 이제 그 북한군이 내려와서 자기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못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반동분자로. 그래서 그 젖먹이 애인데, 네. 그 한두 살밖에 더 됐겠어요? 젖먹이니까. 네. 동굴에 피해가지고 있는데 소리가 나면 들킬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랬겠죠. 네. 그런데 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울지 마. 네.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지만은 그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지 안 웃었대요. 그래서 그 부모가 계속 칭찬하는 게, 그 어린 게 어떻게 알고 참고 울지 않고 말이지. 네네네. 그게 숨어있던 사람들을 다 살렸느냐 그 얘기. 그 어른들은 그렇게 칭찬하지만은 네. 이 친구는 그 기억 때문에 말이죠. 네. 때만 되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공포가. 엄마 품에 이렇게 딱 엎드려가지고 소리 내면, 그 나이가 어린데 그런 의식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기억을 하니까. 네네. 맞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게 비유될 건 아니지만 내 경험 하나는 말이죠. 이가 나쁘잖아요.
예를 들면 예. 어릴 때는 이가 나쁘면 시를 먹어가지고 할머니가 땡겨주면 이 빼고 그럴 텐데 치과 가기도 어렵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치과 갔어. 네. 어머니가 데리고 뭐 충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는 기계가 지금만큼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 회전 속도도 늦고 하니까 이게 갈면 아파요. 그렇겠죠. 요새는 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면 내가 그리고 울어요. 네. 어리니까. 울기 당연히.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울면 엄마가 죽는다. 나는 그 공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치과에 가면 아프다고 울면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아이고야. 왠가 이가 아파도 내가 치과를 안 갔어요. 네. 그게 이가 다 썩지 뭐.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부끄럽지만 아래 위에 다 털리라. 그래요, 선생님? 이제 내가 지금 정신과를 하고 환자도 보고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릴 때 그 공부가 그만큼 그 힘드는 것이구나. 그런 거는 내가 평소에는 의식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의식도 하고 않고 살지만은 이가 아픈데 왜 치과에 안 가는 거예요? 야, 그건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합리성이 전혀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이 깊은 마음 밑바닥에 어렸을 적에 그 공포가 나도 모르게 나를 끌어당겨서 뭘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탈북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월남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전에 월남민이라고 불렀죠. 네. 또 귀순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였지만 어쨌든 우리 동포들이니까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사. 경상도에서 전라도도 직장이 생겨서 이사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주민이네. 이주민. 이주민. 그렇긴 한데 그 이주 과정이 통제하에서 공포 속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애들은 그때는 뭐 급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뭐 안 울고 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제 질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옅게 하려면 옅게 그래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려면 어떤 정신과적인 해법 그 치료 방법. 그러니까 그 이제 목적은 희석이에요. 희석. 없앨 수는 없어요. 목표는 없애는 게 제거가 아니라 희석이다. 이걸 분명히 세우고요. 그렇죠. 제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다. 제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의식 수준으로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할까?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 밑바닥에 있는 그 의식 수준으로 올려서 내가 얘를 봄으로써 그렇지. 나한테 이게 덜 미치게. 그게 불편한 거는 불편하지 않는 생각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공포는 재미있는 걸 가지고 눌러야 돼요. 재미로 눌러야 돼요. 재미로. 야, 그거 참 역설적이네요. 공포 그 자체에 집중한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거 공포는 인정을 하고 두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그 재미 때문에 이 공포가 올라오지를 못해. 그러나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공포와 유사한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장에 간다. 그러면 이것이 폭발적으로 올라가. 그렇죠.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말을 써요. 폭발적으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첫째, 제거할 일이 아니라 희석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누르는 건 아니다. 제거도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억압도 아니다. 그것보다 재미있는 일을 자꾸 하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눌러진다. 감이 잘 안 와서 그런데 선생님.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감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그 누르기보다 재미있는 일을 생각해서 희석시킨다.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내가 이런 말 하기엔 좀 이 나이가 돼서 나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식 수준이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네. 1990년에 내가 명동에 가서 맞춰 입은 옷이라. 아, 이 옷이요? 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럼 30년 넘었잖아. 네, 네. 근데 왜 그때 명동 가서 맞춰 입었냐 하면, 네. 처음으로 중국에서, 고려인, 의료인, 고려 의료인. 네.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총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인이라는 무슨 말을 한국인이라는 거네. 네.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의사가 된 사람들을 네, 네. 모아가지고 학술 대회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연변에서 만든 거예요. 그때는 국교가 없을 때요. 아, 중국하고 우리가 중공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중공 네. 오랑캐라고 할 때인데 그래서 입고 갈 옷이 내가 없어가지고 요걸 하나 맞춰 입고 간 거예요. 네, 유서 깊은 옷이네요. 그럼 옷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경제 상태가 이제 중류 정도는 됐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중산층인데도 불구하고 외동아들이니까. 네. 뭐 좋은 옷을 입히면 외동아들 티가 난다고. 납치해 갈까봐. 납치, 그때는 납치 그런 게 없지만은 이제 오만해질까. 스스로 자만하고 오만해질까봐 겸손하라고. 그걸 네.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역차별 당한 거예요, 나는. 그러네요. 헌 옷을 허름한 옷을 그걸 맞춰가지고 옷에 입히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이쪽 소매하고 이쪽 소매하고 색깔이 다른 것도 내가 입고 다니고 그 옷에 대해서 내 불만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셨으면.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제 상태가 이제 나빠지니까 그런 옷도 내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좋을 때도 못 입었는데.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로 입고 대학을 다닌 것은 미군 작업복. 야상이라고 하나요? 미군 작업복을 미군 작업복. 까만색 물들여가지고 입고 다니면 그거 찔리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거. 바지로 말하면 청바지 같은. 청바지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청바지가 질기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질기니까. 전투복이니까. 네, 늘 입고 다닐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걸 입고 내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굉장히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교수님이 미국 1년 연수를 갔다 오시더니 의사는 남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업이기 때문에 단정해야 된다 이거야. 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네. 단정은 또 옷과 관련이 되는데. 그 다음에 옷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그렇게 정장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정장. 아니 난 작업법 계기가 없는데 정장이라면 이거 언감생심. 네. 그런데 이제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난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다들 정장하고. 반항하는 건 줄 알고. 속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별로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네. 선생님이 내 속을 너무 몰라준다. 네, 네, 네. 내가 있으면 입고 오지. 일부러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축시를 하나 써달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식장에서 낭독을 해달라고. 근데 그 대구 근교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축시를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갔어. 네. 이제 식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회가 이건우 친구가 나와서 네. 친구를 위해서 축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이랬다고. 네. 그게 내가 나가야 되잖아. 네네.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네. 나가가지고 축시 읽으려고 하니까 주례가 잠깐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서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시를 읽으러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고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네네. 정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작업복 입고 그 결혼식에 간다고 미군 작업복을 빨아가지고 말이지. 다려가지고 냈다는 다릴 다리미도 없었어. 네.
요 밑에 깔아놓고 내가 참놓고 줄을 서잖아요. 가장 깨끗한 상태로. 네. 이제 그런 상태로 갔는데도, 그래서 내가 조금 저항했어. 이게 제 정장입니다. 예.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못 읽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마음에 꽂히더라고. 그러게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뭐 그러니까요. 속상한데, 저도. 속상해. 예. 근데 그래도, 그거는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뭐,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재미에 내가 많이 붙였어. 온갖 재미 다 보고. 네. 그러니까, 옷을 그거 입고 가도 친구들 사이에는 어려서는 저거 입고 오는 애다 이러니까 뭐 허물될 것도 없고 그런 재미로 다 덮었어. 아하, 옷 말고 다른 이런저런 즐거움으로. 그런데 요새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 아, 내가 결국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그 학설이 맞구나. 내 경험도 맞구나. 지금 진짜 90년 다 되게 살아가시면서 요즘 그때 일들이 스멀스멀 쑥쑥 올라오는 걸 보면 재밌는 걸로 이렇게 덮었을 뿐 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아니죠. 그러나 내 경험으로 보면 그때 재밌는 이런저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그 옷에 대한 것들에서 그렇게 덮고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덮고 살았던 그거를 내가 회상해 보면 참 재밌게 살았구나. 그걸. 재밌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 작업복도 나한테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연변에서 하는 고려인, 의료인 그걸 할 때 명동 가셔서 이걸 1990년에 맞추실 때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내가 하고 맞춘 거예요. 내려가라 소리 안 들어요.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좌장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좌장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거 명동 가서 그러고. 야, 그 당시 아주 좋은 옷이네요, 지금. 근데 좋은 옷이기도 하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명동 그 와이셔츠만 그렇게 맞춤복 그거야. 그 쟤는 그 청소년이더라고. 그 점원이. 그러니까 이제 길이도 재고 둘레도 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길이는 뭐 요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래 나한테 물어. 됐습니다. 이 에리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요 몇 마디 했는데 날 이래 쳐다보더니 이거는 교수님만 있어요. 이러던 거야. 깜짝 놀랐어. 웬일일까요? 그 출입한 일도 없고. 연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를 아느냐고 그러니까 알죠. 그래. 어떻게 아느냐 그랬지. MBC에서 방송하는 사랑의 교실을 들었거든요. 사랑의 교실을 라디오에서 성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내가 한 7, 8년 동안을 했어. 그래서 그 목소리만 듣고 자기가 재면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해주세요 하니까 그 목소리야. 세상 참 좁고. 그러면은 그 점원이 열심히 재서 아주 맞춤형으로 지금도 아주 잘 맞으시네요. 이상하더라고. 내가 오늘 뭘 입고 갈까 싶어서 보니까 이게 걸려 있어. 그래 그 옷 생각이 나서 이제 이걸 입고 온 거예요. 이게는 미군 그 작업복 관련도 돼 있고 또 어렸을 때 아버님 계셨을 때 허름한 옷, 그 다음에 더 형편 어려워져서 더 어려워져서 더 허름한 옷. 참 이게 짝짝으로 그런 옷도 입으셨다는데. 야, 그러고 보면 선생님이 찾으신 해법은 상처는 억압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희석시키는 것인데 희석시키는 것 중에 좋은 방법 하나가 그 상처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좋은 것들 내가 재미있는 거 그거에 심취해 있으면 재미 보는 동안은 이거는 덮이네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렇게 보면 이 상처에 너무 집착하는 것 집중하는 것도 그다지 도움은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보통 보면 제가 이렇게 저 사람 더 안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
만났다면 그 상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어쨌고 자기가 이랬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랬고 상처를 입었고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마치 상처가 훈장인 것처럼 하니까 근데 나아진 건 없고 늘 그 얘기가 도돌이피처럼 돌아가면서 그 상처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기는 어려워요. 네. 어려운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상황에 적응하는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네. 시일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몸에 익은 습관, 네, 마음의 습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거기서 약간의 연민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하는 게 행동 습관, 마음의 습관으로 상처 습관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환자를 상담하지만은 뭐 다 어렵겠지만은 제일 어려운 게 어떤 환자일 것 같아요? 상처가 깊은 사람이요? 우문현답을 하셔야지. 제일 어려운 사람? 오늘 방금 이 얘기 했잖아. 집착한다. 아, 집착하는 사람. 집착하는 그러니까 사람. 예. 지내간 일에 대해서 하루 종일 집착해 있는 사람. 네.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 또 미래에 오지도 않았는데 땡겨서 걱정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치료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렇죠. 과거에 대한 집착과 후회.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쉽게 하자면 네.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란 과거와 미래 살지 않고 현재에 사는 그렇죠. 사람을. 네. 저도 조금 자유롭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과거에 찍었던 영상들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계속 찍을까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만 즐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자유로운 거네요. 자유로운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나오는 대로 서로 이 얘기를 해도 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A라는 사람한테 상처를 계속 얘기할 경우가 있고 또 B라는 사람한테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운이 좋아서 A한테 얘기하면 A는 지겨워하고 멀리 하는데 B는 그걸 어루만져 주면서 뭔가 치료를 해준다면 똑같은 상처 얘기를 하면서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치료자이고 상담자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 과거의 상처에 집착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은 쌤 말씀대로 즐거운 거를 좀 해라 이 말씀도 도움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뭔가 위로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치료자는 어떤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것도 도움이 된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꼭 개입하지 않아도.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본인 자신이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한 어떤 치료자도 명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온 환자는 내가 명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고쳐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나하고 이론해가면서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자기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런 재미있는 일 해보세요. 습관이 바뀝니다.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결정적인 그 요인은 변화에 대한 의지, 변화에 대한 동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복불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오면 내가 명의가 되고 그런 의지를 전혀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오면 돌팔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팔이에서 명의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든 의지를 가지고 오지 않든 간에 의지를 가져온 사람은 더 가지게 안 가져온 사람은 좀 가질 수 있게 뭐 해주는 약이 없을까요? 약은 일관성일 것 같아. 내 생각은. 일관성. 일관성. 칭찬을 하려면 칭찬을 가지고 일관하든지 혼내려면 혼내는 걸로 일관하든지
어느 것이든지 그 사람에게 동기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동기 유발이 빠를까 이런 거는 판단할 수 있지만은 잠깐 만나가지고 이런 데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식대로 일관성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해뿌리면 그걸 가지고 뭐 성공하든지 성공을 못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면 그것도 뭐 이제 전해오는 말이니까 누가 만들어냈겠지. 스님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지. 어디 가면 잘 가르쳐 준다고. 그래 갔어.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하니까 매를 가져와라고 석자를 때려. 석대를 때려요? 질문 하나에 곤장을 3대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또 질문을 해. 또 질문을 또 써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하는 시간에 그 이제 생도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안타깝잖아요. 맨날 매만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신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 요 산 넘에 가면 스님은 한 가지 물으면 3가지 가르쳐 준다. 내가 아니라. 그런 데가 있어요. 당신은 그거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스님 얼마나 좋겠어요. 솔깃하죠. 그 보침 싸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그래 그 스님이 왜 왔느냐 그래. 그래서 저기는 한마디 물으면 3살 때인데 이게 2마디 물으면 6살 맞고 배우러 갔지 매 맞으러 갔느냐 내가 이거야. 그랬더니 나가서 매하고 하거든. 한마디 물으면 3마디 가르쳐 준다는 그 선생님이 그 스님이 매를 3살 때 했는 거야. 어이구야 소문하고 다르게. 똑같이. 교나 여기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래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네가 알아들으라고 그토록 매를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더 맞아요. 그 일관성이잖아요. 일관성이 있네요. 그래 매 맞고 깨달았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누가 지어낸 말이겠지. 지어낸 말이지만 그런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명인이 가만히 앉아서 유명인이 되는 수도 있어. 그거는 뭐냐면 이석원 선생한테 가서 치료를 잘 받았어. 잘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끝을 못 내. 아이고 이 치료 더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기초 치료는 다 받았어. 이제 낫는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나는 말이지 가만히 앉아서 날짜만 몇 시간 보내면 낫는 거. 그 치료는 이소원 선생이 다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나는 갑자기 맹기가 되거든. 그러면 환자가 하는 얘기가 진작 선생님한테 이소원 선생한테 가서 쏘갔다 이거. 그건 절대로 쏘은 게 아니고 이소원 선생이 털을 닦아줬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만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억울한 것도 있어요. 내가 다 치료해 놨는데 하루만 참으면 될 걸. 딴 데 들고 가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명의다 돌팔이다 하는 것도. 참 세상은 요지경이고 그 반대 경우를 생각하니까 재밌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병은 시간이 고치고 돈은 의사가 받는다. 그렇죠. 정말 자연히 두면 고쳐질 건데. 체질은 고민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말씀을 제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아까 AB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상처를 똑같이 털어놓는데 AB가 의사냐 아니냐가 다른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겹게 생각하면서 들어줄 뿐이고 사실 안 듣는 거고 이 B라는 사람은 그게 정신과 의사건 상담가건 혹은 친구건 간에 정말 나를 위해하고 애끼는 마음으로 치료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치료적 마음을 가진다면 이 사람이 매를 3대 때리든 3가지를 가르쳐주든 일관성 있게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정리가 되고
좀 더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일관성은 아무래도 내 중심이니까 그거 말고 환자 중심으로 과연 나한테 온 이 상처를 호소하는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인가를 보고 지지적으로 해줘야 될 건지 그렇죠. 아니면 직면을 해줘야 될 건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해주는 걸 일관되게 이끌어 나갈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참 우리 상처라는 게 희석이 목표라고 했지만 거기는 참 어렵다, 그죠? 참 어려워요. 네, 내가 네. 지금 예를 들은 이 옷이지만은 네, 네. 내가 평생 희석해놓고 생각도 없이 살았어요. 네, 네. 어떤 옷을 입고 나가도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 옷을 입으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울 수는 절대로 네. 없어요. 지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걸 희석시키는 네. 희석시키면 우리가 견디기가 좀 좋잖아요.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제 너무 옷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가장 부러웠던 게 멋있게 넥타이를 한 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중에 굉장히 큰 의사 부자가 됐어요.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 가까이 가신 분이 집에 가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넥타이가 수천 개 있더라는 거예요. 수천 개.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틈만 나면 넥타이를 산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이걸 수천 개를 이렇게 해두고 그걸 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근데 예전 결핍증 때문에 같은 용어로 하면 네. 넥타이 결핍증. 그렇죠. 그렇죠. 그 넥타이 결핍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다른 대신에 옷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정말 너무 작게 상처를 그 결핍을 치부하거나 혹은 이 상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메워주려고 넥타이를 수천 개 사듯이 그렇게 할 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어떻게 하든 내가 좀 희석시키기 위한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많이 모으는 거 그것도 희석하는 방법이에요. 예. 뭐 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성북동에 가면 예. 넥타이를 가지고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그 다방이 있어. 아 그래요? 성북동이에요? 전부 넥타이라. 아하. 그것도 재밌어. 네. 뭐 모르긴 해도 주인한테 넥타이에 대한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 뭔가 컬렉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학교 있을 때도 밑에 닭박물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대 그 김초광 교수님. 네, 교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닭 맞아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산닭이 아니라 전부 기념품 닭들 모아서 닭박물관을 열었는데 네팔 화가한테 부탁해서 예. 닭 그림 하나 그 기증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그걸 보고 그것도 상처와 관련돼서 이렇게 볼 수는 어렵겠죠. 어렵고 그건 개인의 취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말이죠. 취미의 밑바탕에 캐고 보면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 반드시 네, 있다 네, 이 네, 얘기가 네, 아니라 네. 있을 수가 있다. 상처가 아니라도 또 그에 대한 호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호감 혹은 상처. 그러고 보면 사람이 A라는 A, B, C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는 그 뿌리에 보면 호감 혹은 상처가 깊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야, 그러면 혹시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있죠.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제 예에서 그 물을 건너는 탈북민한테 아이한테 절대 말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에서도 왜 태어나서 동굴에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랬을 때 부모는 상처 입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네. 나는 말이긴 하지만 네네네. 부모가 자녀한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네. 나물에다가 칭찬했다가 이것이 앰비발란트 하면 네. 자녀가 어디에 맞추어서 적응해야 될지를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나무랄 때 나무래고 네. 칭찬할 때 칭찬하고 이게 명백하면 관계없어. 명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이런 부모님이 계셔요. 공을 하나 이제 선물로 사다 주고 네. 공은 골목에 나가서 놀 때 아니면 운동장에 가져가서 놀아야 된다다. 네네. 이러거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공이 좋으니까 방에서도 이제 툭툭 친단 말이야. 네. 그럼 운동장에 나가서 하라 했는데 방에서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입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방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밖에서 회식이 있어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기분이 좋으니까 말이야. 네. 그때 내 애가 방에서 공을 이래 치고 있으면 일관성 있게 뭐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기분 좋으니까 공 아빠한테 던져봐. 둘이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네. 같은 일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거. 그렇다면 선생님, 그것은 이제 아이에게 일관성이 없으면 상처를 주는 일이잖아요. 주는 일인데 어느 걸 해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그건 경험이니까. 네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거는 다 상처예요. 네네. 제 질문은 그렇게 아이가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걸 부모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아이한테 사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제 사과라고 하는 것이 뭐 요새 정치가들 사과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고. 네. 감동적으로. 감동적으로. 이 포인트가 감동이에요. 서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하 아빠가 그때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감동을 주자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애한테 내가 구전 소리를 듣더라도 진실성이 있어야 돼. 예. 정치가들이 뭐 몰려가지고 뭐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네. 뭐 이거는 그런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네네.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꼼수 부리지 마라. 진실되게 정말 아이한테 그렇지. 미안한 마음으로 그게 좀 거칠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감동, 마음이 움직임이 있다. 감동적으로 말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나도 시원하잖아요. 네, 진짜 할 소리를 했으니까 미안한 거. 애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괜찮아요 이런 말 들으면 나도 또 네. 그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서로 좋네요. 서로 좋아. 서로 좋은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사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또 이제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할까? 네. 어떻게 저항할까? 그러니까 참 그 가장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과하려면 거기에 핵심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이다. 그럼. 진실한 마음이다. 그 진실한 마음에서 사실 상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마음의 괴로움,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상담도 하나 오는 게 돈으로 보여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요. 내가 1시간 상담해주면 돈이 얼마나. 네. 이 생각해가지고 이래서 월세 나오겠나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야 정말 우리가 쌤한테 들을 때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단한 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신 대로 사람 상처는 정말 선생님 구순이 다 돼 가시도록 옷 이야기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다만 희석될 뿐이다. 그 희석되는 좋은 방법으로 선생님께서 오늘 제시해 준 방법이 재밌는 것, 덮을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을 찾아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상처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일관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미안한 일은 정말 진심을 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용기,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묵직한 지혜를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혜산실 너랑 나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